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딥시크 쇼크와 또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역대급 호황을 누리던 미국 증시의 고점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성비가 높은 딥시크 모델 발표로 미국 빅테크 주가에 대한 버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상황 분석해보고 투자자들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즉 국민 5명당 1명이 65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보다 19년 앞서서 2005년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어떻게 초고령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지 일본의 고령화 문제와 대응책을 담은 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6분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4시를 기해서 서해 중부 앞바다 또 충남 남부 앞바다 지역에 풍랑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나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풍랑 정보 수시로 확인하시고 관공서의 재난 예보 경보를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계신 낚시꾼이라든가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요.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는 가지 마셔야겠습니다. 또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요. 또 항해하거나 또 조업 중인 어선은 인근 선박이라든가 어무선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꼭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 증식, 양식 시설은 고정하거나 또 지지대로 보강해서 높은 파도와 강풍에 소중한 자산이 유실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에 서해 중부 앞바다, 충남 남부 앞바다 지역에 풍랑 경보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4시 7분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해 그 심해 가스전을 개발하는 이른바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 발표가 어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급락했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요, 한국석유라든지 화성밸브 이런 시추 관련된 이른바 대왕고래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이 오늘 다 두 자릿수대 주가 하락을 보였고 네. 어제 오후에 이제 이 동해 심해 가스전의 그 유력 유망 구조로 꼽힌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가 발표가 됐죠. 어제 오후에 이게 발표가 되면서 사실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부터 관련주들의 주가가 크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제 결과 발표 내용은 이랬죠. 양호한 석유 구조는 갖췄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낮다는 내용의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번 탐사 시추를 통해서 대왕고래 구조가 이 석유나 가스를 담을 수 있는 석유 시스템 구조 자체는 양호했다라고 보고 앞으로의 추가 탐사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건 아니고 이제 올해 3월부터 해외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를 해서 추가 시추에 나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시추 결과가 실망스럽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제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고 또 네. 그럴 때마다 또 책임 공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일단 7개 유망 구조를 그때 발표를 했었고 이번에 처음 시추를 한 대왕고래 이 구조가 사실 석유 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됐던 구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났다면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해서도 시추를 해본들 과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어제 이제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화도 수치 같은 경제성을 확인하는 수치가
앞으로 생산 광구로 전환하거나 추가 탐사 시추할 만큼의 수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추가 탐사를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높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권 공방이 오늘 상당히 거셌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양고래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면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였고요. 이에 대해서 여당이 국민의힘은 후속 시추 작업을 실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첫 시추 결과를 가지고 사업의 성패를 단정짓는 건 이르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추 시료 정밀 분석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 이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면은 앞으로 이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앞으로 있을 추가 시추에서 성공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 스스로가 이런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죠. 지난해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걸 국정브리핑 1호 안건으로 직접 전격적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또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홍보를 하면서 정부 안팎에서 과열 분위기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지적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네. 산업계 뜨거운 감자인 반도체 특별법 또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지금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얘기도 좀 전해주세요. 이게 되게 굵직한 쟁점 법안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굵직한 법안들을 놓고 같이 이제 합의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만든 협의체가 국정협의회거든요. 다음 주 초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걸 국민의힘에서 연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이나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자회담을 좀 연기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거고요. 민주당은 연기 요구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에는 핵심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을지 뺄지 이걸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재계 요구대로 반도체 연구 인력에 한해선 네.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넣자라는 입장이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또 전날에 이거 결국에는 빼자는 입장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혼란을 자초한 건 이재명 대표가 또 52시간 예외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냈다가 또 다시. 이게 노동계 반발이 좀 심해지니까 입장을 또 다시 좀 선회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과 관련해서는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연금 특위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자라는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하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입장차가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고요? 네, 이게 미 상무부 발표가 있었고요. 지난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9,184억 달러. 그래서 전년 대비 1,335억 달러 17%가 증가를 해서 역대 사상 최대의 적자 규모를 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의 무역 수지에서 적자폭이 2,954억 달러로 가장 컸고요. 뒤이어서 유럽연합, 멕시코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금 다 관세 부과 대상에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는 어땠냐? 660억 달러 네. 적자였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9번째로 많은 국가였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난 거는 1순위로 꼽는 건 역시 강달러.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가 이제 강세였기 때문에 수출 환경보다는 수입하는 데 더 유리하죠. 그래서 수출 증가분보다 수입 증가분이 훨씬 더 2배 컸고요. 이게 무역 수지 적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역 적자 규모가 미국이 커지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격은 더 압박 수위를 높이지 않을까? 네.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로 관세 공격의 수위를 높이기 좋은 구실이 또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고 바이든 지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도 전임 정부의 과실이다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관세 공격을 정당화할 명분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교역에서 미국의 적자를 남기는 이른바
수익권 안에 드는 톱10 안에 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행태를 보면 나라별로 정말로 디테일하게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밀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결국엔 잣대가 돌아갈 거고 이번 주에 열릴 미일 정상회담을 우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주요 의제로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의제가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미국의 적자 그 수지 적자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미국과 교육에서 흑자를 냈지만 재작년 작년에 자세한 통계들을 보면 이게 순전히 우리가 입는 흑자가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대미 직접 투자가 우리 기업들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짓고 2차 전지 공장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계류라든지 장비 같은 것들을 미국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했던 교역 거래 이 과정에서 나타난 흑자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건 한국을 위한 겁니까? 미국에 좋은 겁니까?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미국 땅에 지어질 생산 기지에서 설치될 그런 기계류들, 그러니까 흑자 규모의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대미 협상 채널의 복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금값 오른다는 소식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제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주요 그 은행 주요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앞다퉈서 지금 네. 금 보유량을 늘리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한은은 좀 소극적이라면서요, 금 매입에. 그래서 맞습니다. 금 보유 순위에서 뭐 40위권까지 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 보유량이 104.4톤. 네. 이더라고요. 세계 100개 중앙은행 가운데 38위.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국제 IMF나 뭐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것들을 뺀 순이고요. 여기까지 포함하면 40위까지 밀립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경제력이 이제 뭐 10위권 정도라고 본다면 우리 경제 지위에 비해서 금 보유량은 현저히 좀 적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몇 년 동안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에 적극 나섰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 매입에 요지부동. 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금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안 하는 사이에 금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거는 한국은행의 판단 미스 아니야?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 매입이 소극적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리는 이제 외환 보유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히는 외화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금을 중앙은행들이 매입할 때는 외환 보유고를 좀 다변화할 이유,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장기적으로 저장 가치가 있다, 뭐 네. 이런 부분들을 꼽아서 금을 매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 개방 경제이고 항상 외환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노출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긴급한 시장 개입이 좀 가능하도록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언제든 사고 팔면서 외환 시장 같은 데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도 사실 원달러 환율 같은 것들이 급등하고 이럴 때마다 외환 보유고 써서 환율을 좀 안정시키고 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게 매입을 해갖고 이걸 언제나 필요할 때 즉각 팔아서 시장 개입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유동성이 원활한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외환 보유고를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 대신 달러나 혹은 주요국 국채들을 중심으로 좀 외환 보유고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네. 과거에 또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외환 위기. 그때 우리가 달러가 좀 부족해서 뭐 국가 부도 사태까지 맞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확고하게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의 운영 규칙은 달러 내지 유동성이 높은 이런 자산들로 운영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 매입에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와 기상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의 강풍과 많은 눈으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 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4시 10분을 기해서 제주도 북부 중산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비상시의 대피 방법 또 연락 방법을 가족
혹은 이웃 등과 미리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피하도록 하시고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라든가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또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나가지 마셔야겠고요. 또 공사장 등 이 물건이 날아오거나 떨어질 위험이 많은 곳에는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강풍이 불 때 특히 다른 차와 그 안전거리를 꼭 유지해 주시고요. 강한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주국제공항 운항 현황판을 보면 대부분의 항공편이 결항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 또 북부 중산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4시 20분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해 한국 증시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떠나서 미국 주식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죠. 국내 주식 거래 규모는 전년도보다 13% 줄어들고 또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무려 40%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발 딥시크 공개 이후에 미국 빅테크 주가를 둘러싼 거품론을 비롯해서 심지어 미 증시의 고점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전략 어떤 것이 있을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초부터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다 또 딥시크 쇼크로 국내외 이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 증시를 보면 1월에는 미국 등을 제치고 주요국 가운데 상위권을 했고요. 오늘은 조금 빠졌죠. 네, 그런데 그래도 며칠 동안 이제 3거래 연속 상승을 했나요? 그러면서 딥시크와 또 그 관세발 충격 하락폭을 좀 만회하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까지 보신 우리나라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부진했죠. 네. 여러 가지로 내후의 환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조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코스피가 한 5% 연초 대비 5, 6% 올라 있고 코스닥은 그보다는 더 조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역시 약간은 오락가락하지만 지금 주가가 싸다는 매력. 네. 어느 정도 싼가 봤더니 코스피의 PBR, 네. 주가 자산 순자산 비율이 네. 이제 0.83인데요. 네. 0.8 정도는 좀 의미 있는 저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400 코스피로는 네. 2,400대 지수는 누가 봐도 매력적이다. 그리고 특히나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이제 그 대형 우량주, 네. 현대차라든지 이런 대형 우량주의 PER이 굉장히 낮아요. PER이요? 네. PBR이요? PBR도 낮고 PER도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착하다는 거죠.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조금 비싸지 않다라는 것보다 더 큰 네. 호재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 수요는 작년같이 이렇게 많이 팔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오락가락합니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미국의 관세발 원달러의 추가 하락 가능성, 원달러의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제 시장에서 환율의 움직임이 아직은 조금 교통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이제 달러 표시로 이제 코스피가 싸지긴 했는데 네. 그런데 조금 더 싸지면 이제 추세적으로 들어올 텐데 네. 싼 건 맞는데 이게 환율의 추세가 약간
조금 애매하니까. 오늘은 1,447원 60전으로 지금 정기 시장이 마감은 됐는데요. 아직은 외국인들의 수요가 조금 제한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국내 수급은 상당히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을 때 조금 약간 그 촉매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좀 우리 시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네. 환율 시장에서의 조금 안정감이 조금은 좀 시기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촉매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사실은 환율 시장이 이제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네. 외국인들이 좀 환율 시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한 4월부터 한 5월 정도에 이제 미국의 관세와 관련된 정책 보고서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라든지 네. 상무부 중심으로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정제된 대외 관세 정책의 기본 틀이 나오면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얼마나 급하게 관세를 올릴 것인지 네. 또 보편 관세라든지 네. 또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관세를 매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네. 이런 그 청사진이 나오면 환율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제 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그게 나오고 나면 네. 환율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제거될 것 같습니다. 정제된 관세 정책이라는 표현이 와닿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PBR이라든가 PER 이런 게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보면 이제 매력적이다는 말씀해 주셨고 외인의 수요는 아직까지 환율을 봐가면서 4월까지는 조금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추세적인 반등 재료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한국 시장에서요. 예. 저는 추세적인 반등은 안타깝게도 올해 조금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올해 박스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관세 정책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올해. 네. 작년보다는 아마 세계 경제 성장률이 살짝 둔화될 거고 네.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가세되면 점차 점진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교육 환경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올해 관세를 조금 매길 경우에 네. 그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완벽하게 되는 그런 시기는 올 하반기 늦무렵부터 내년에 걸쳐서 네. 또 후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전 세계 교육이 더 축소되고 네. 위축되고 전 세계 경기가 조금 불편을 겪는 그러한 모양새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첩첩산중이다. 조금 뭐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은 사라지지만 네. 환율 시장에 그러나 좀 추세적인 반등 재료는 실물 경제가 그렇게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 제조업 입장에서는 그닥 그렇게 좀 환경이 영업이익을 조금 더 높여갈 수 있는 환경이 제한돼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무역대표부 USTR 보고서라든가 이런 전제된 관세 정책의 틀이 나오는 게 이제 4월, 5월 이렇게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자꾸 이 관세에 신경을 쓰는 게 워낙 그 관세 전쟁을 이제 당선 이후부터 당선 전부터 이제 예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국가들이 걱정을 하고 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일기 때와 비교하면 또 좀 더 빠르게 조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당장 물론 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 시행은 한다 그랬다가 또 한 달 정도 한 건데 네. 일단 유예인 거지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계속 그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조금 뭐 독특한 특성, 그래서 약간 선부거하고 후협상하는 이제 네. 그러한 그 뭐 거래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은 트럼프는 즐길지 몰라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요. 전 세계가. 그런데 일단 뭐 그 말씀 주셨던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 이 부분은 조금 협상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케빈 하셋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그건 트레이드 워가 아니라 이제 드러그 워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마약 그 네. 펜타닐을 이제 조금 억제하고 이민 네. 문제를
좀 협의하기 위한 얻어내기 위한 협상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드러그 워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조금 뭐 그 치고 빠지는 전략. 그러니까 IEEPA라고 이제 국제 비상경제 수권법이라고요. 이건 네. 1977년인가 만들어진 그런 미국에서. 법안인데 네. 미국 법안인데 이게 국가가 비상경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테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럴 때 뭐 그 상대국을 규제하기 위한 이제 관세 정책에 사용되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란이라든지 뭐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지금 우방국에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의회 승인을 얻어서 뭐 보편 관세를 혹은 우방국에 대한 관세를 뭐 이렇게 법제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말씀드렸던 이제 멕시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우방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5% 관세는 이제 그런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이제 협상용이고 네. 협상용이다 보니까 법제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IEPA 같은 이제 국제 경제 비상 수권법을 이용해서 네. 치고 빠지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관세 정책이 조금 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뒤죽박죽이고 심지어는 지금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되는 25% 관세를 만약에 4년 내내 지속한다면 아이고. 지금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요. 아,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런 그 혼란스러운 정책들 여러 가지 조각과 파편으로 되어 있는 정책들이 조금 제자리를 잡고 네. 정리되는 것은 아마 올해 2분기 정도 그래서 하반기를 넘어가면 네. 아마 캐나다 멕시코 관세는 정리될 것 같고요. 네. 정작 중요한 것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 유럽과 한국, 일본, 대만 이런 우방국에 대한 특정 섹터, 특정 네.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와 그리고 보편 관세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어떻게 네. 부과할 건지 이 부분이 네. 이제 본격적인 2라운드고 볼 라운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의 관세 정책을 다른 나라에 적용을 한다면 이제 그 나라들에 다 불똥이 튀겠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에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트럼프 행정부도 할 거고 미국 국민들도 할 거고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에도 긍정적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미국 의견을 증시로 주시겠습니까?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올해는 좀 복잡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23년 재작년에 주가가 24%인가 S&P 500 기준으로 네. 올랐고 또 작년에도 26%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2년 연속 많이 오른 상태에서 특히 뭐 빅테크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런 상태에서 올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올해 증시가 굉장히 좀 편한 상태는 아닙니다. 미국 증시 자체가.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관세 정책이 좀 속도감 있게 관세율을 조금 여러 나라에 부과할 경우에는 미국이 서서히 이제 그 피해 부정적인 부메랑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세계 경제 전체가 이제 위축되고 네. 또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한다면 네. 여러 가지가 엉키게 돼 있거든요. 가령 뭐 우회 수출 기지인 뭐 멕시코나 뭐 캐나다 이런 데 관세를 계속 유지한다 이러면 사실 미국 공장도 캐나다, 멕시코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의 보복 관세가 난다 그러면 중국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또 미국의 많은 기업들 또 중국 경제의 위축으로 인한 대중 수출의 둔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좀 부정적인 효과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이 트럼프 행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고율의 관세보다는 네. 조금 우방국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그리고 비록 중국에 대한 관세도 굉장히 단계적으로 매길 가능성 네. 그리고 소비재보다는 자본재 예. 부품에 집중돼서 미국의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그러한 각도에서
그 자본재 중심으로 관세를 매길 가능성. 네. 그래서 피해는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관세를 빼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미국 증시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만 좋고 다른 나라는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네.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증시 고점론이 솔솔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전설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가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네. 저는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과열되어 있는데 네. 비쌉니다. 비싼데 어느 정도 비싼가를 좀 계량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조금 이성적으로 과열돼 있다. 비이성적 과열이 아니고. 네, 이성적으로 과열되어 있고 비이성적인 거품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령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하면 언뜻 떠오르는 시기가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이 이제 2월 3월이었는데 그때 미국의 그 상시의 주도주의 PR이 네.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퀄컴이라든지 시스코 시스템즈 이런 기억나네요. 게 이제 네.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종목들이 거의 PR이 120배, 130배 됐거든요. 예. 지금 엔비디아가 30배입니다. 그것도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그렇게 높았었군요. 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EPS가 안 나왔죠. 이익이 안 나왔죠. 네. 그리고 나스닥 100 시가총액 100위 EPS 평균이 거의 100배였고요. 지금은 이제 30배가 조금 넘는 정도. 그러니까 비싸긴 비싸되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과 비교하면 양반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는데 네. 하지만 이제 하워드 막스도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봤겠지만 투자의 구루인 워런 버핏이 사실은 이제 버핏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시가총액을 이제 GDP로 나눈,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비해서 메인 스트리트에 비해서 월 스트리트가 얼마나 비싼가 이제 이런 건데 네. 이런 부분이 지금 206%입니다. 현재 미국이. 그러니까 네. 200%가 2배가 넘는 거죠. 그런데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는 140%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무리 이제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져서 GDP 대비 시가총액이 이제 부풀어져 있다 하더라도 인정하더라도 네. 시장이 굉장히 싸진 않다, 비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비이성적 과열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성적 과열과 비이성적 과열 그 사이에서 지금 주가가 마지막 파티를 조금 즐기는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네. 여기서 조정을 보이면 저는 조정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한 40년 동안 투자 네. 시장이라는 게 대부분 금리 하락이라는 순풍 덕분이었다라고 막스가 네. 얘기하면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자본 비용이 낮아지고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가장 긴 경제 회복, 가장 긴 S&P 500 상승장을 경험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우리가 이제 금리 하락은 지금 아닌 거고 한 5% 지금 미국이 4.5인가요? 금리가 이제 네. 전일 기준으로 4.4%였습니다. 4.4. 네.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이제까지의 그 순풍인 건지, 아니면 여기서 더 금리가 하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네. 금리는 이제 더 하락해도 문제고 올라가면 더 문제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 경제가 지금 좋은데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네. 금리가 이제 시장 국채 10년물 이자율이죠. 그게 이제 10%대 중반, 4%대 중반이니까. 사실은 이제 기가 막힌 이제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제 그런 네. 것을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예.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기업 이익이 크게 이제 훼손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네. 시장이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 급냉. 네. 그거는 이제 조금 하반기에나 걱정해야 될 법한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대 중반 성장률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위험은 이제 말씀 주셨던 금리가 상승할 경우 네.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은 멀리 있는 네. 악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볼 때는 올해 추세적 반등 재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은 박스권 장세가 계속 연출될 거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올랐고요. 이번 또 딥시크가 나오면서 기존의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존 거하고 또 다른 대항마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다른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뭔가 바뀌지 않나 이런 막연한 기대 혹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럴 때 투자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군으로 좀 접근하는 게 괜찮을지 그 얘기를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올해는 조금 눈높이가 지금 시장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식시장에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리고 국내 시장은 본격적인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에는 조금 위험은 서서히 제거되고 있으나 네. 아직 추세적 상승을 이끌기에는 조금 뒷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뭐 주식시장이 아니라 주식의 시장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산업 말씀이셨어요? 중심으로 성장하는 산업. 지금은 혁신 성장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과거에는 없던 기술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뭐 미국 빅테크들이 그렇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빅테크를 지금 계속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유의 주식, 혁신이 있는 기업, 혁신 아이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네. 주목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매크로 위험이라든지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어지러운 세상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톱다운보다는 네. 버텀업으로 접근하시라라는 그래요? 말씀 좀 최근에 드리고 김한진의 투자의 눈, 투자의 길 신간을 내셨는데요. 그래요. 눈과 좀 길잡이가 되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투자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끝으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투자의 기본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게 투자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우리가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슬롯머신이나 주사위 던지기 게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과학적인 게임이어서 네. 이런 지적인 게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아가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자, 일본의 인구 문제를 통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앞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겠습니다. 인구 위기 국가 일본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인구 위기 국가 일본을 쓴 저자 먼저 좀 누구인지부터 인물을 소개해 주실까요? 예, 네. 방송통신대학 일본학과 교수인 정현숙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일본 인구의 역사를 한 150년치를 다룬 거고 네. 일본 인구의 변화의 과정에 원인과 배경, 그다음에 그 주요 특징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고령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책이고요. 네. 그 이 책에서 저자는 일본이 패전 이후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패전을 얘기하는 거죠. 1990년대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후 긴 어려움에 처합니다. 뭐 혹자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또 3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어려움에 처한 가장 본질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즉 인구 위기 문제죠. 이 세 가지가 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로 표현되는 인구 문제에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2005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고령자 비율이 높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네.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고 생산 연령 인구라고 그러죠. 15세에서 64세 인구는 1995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 인구, 총 인구도 2008년도부터 2008년 정점을 찍고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인구 문제는 인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가장 큰 문제가 사회보장 비용의 급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사회보장 비용이 아주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재정 적자 문제도
천문학적으로 증가가 돼요. 그래서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십조 엔의 국채를 그러니까 정부가 빚을 내서 계속 메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도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데 문제는 인력이에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1950년에서 60년대 이농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이농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7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면서 그 도쿄와 그 주변 도시는 고령자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인력난도 부족한 거예요. 네. 이 이제 고령화 저출산이 되면서 인구 감소가 되면서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겪고 있는 문제고 저는 이제 시작돼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었다고 보고 있는데 지방의 소멸입니다.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네. 지방 도시가 쇠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이루어질 때 도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방에서부터. 지방에서부터 이루어져서 나중에 이루어지고 일본은 동경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동경 중심의 일국주의 일극 일극. 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인구 감소되는 부분이 인구 감소가 주로 되는 연령이 생산 연령 인구예요. 가장 경제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네. 아이는 낳지 않고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많아지고.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네. 정부의 각종 비용, 지방 도시의 쇠퇴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한국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네. 얻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어떤 뭐 미래의 시금석 같은 책이라고 할까 그런 예,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부장 팽창으로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그 수십조 엔의 국채를 발행하고 예. 있다라고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일본 인구 문제 가장 큰 뇌관은 어찌 보면은 이 재정 문제가 아니었던가 예. 싶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현재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난데 네. 근데 일본도 그 고령화가 오기 전까지는 정부 재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뭐 89년 90년에 버블이 터져서 재정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네. 그때까지 일본은 부자 국가였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부터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사회 보장비잖아요. 그 고령자 관련 급여비 뭐 쉽게 생각하면 국민연금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뭐 의료보험, 건강보험 같은데 혜택을 본 걸 급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 연금보험이나 의료급여, 노인복지 서비스 급여,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급여 이런 것이 7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책에 의하면 매년 1조 5천억 엔 1조 5천억 엔. 매년. 네. 그러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게. 우리도 이제 계속 이게 우리 돈은 10조 원이거든요. 네. 이게 그냥 매년 그 수십 42년간, 년간에 걸쳐서 42년간. 계속 네.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고령자 쪽에 돈이 많이 가게 되면 재정은 금액은 일정하잖아요. 이게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때 네. 소위 말해서 현역 세대한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 해소 등 가족 관련 사회 지출 규모는 일본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있는 자원이 고령자에게 주로 배분되다 보니까 네. 현역 세대를 위해서는 도대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정부 재정이라는 게 이 고정비, 고령화로 인한 이 비용은 고정비와 같아요. 한번 가면은 줄이기가 어렵죠. 거의 줄이기가 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정이 경직화되기 때문에 네. 정부가 재정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든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도 고령화가 지금 계속 심하게 진척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처럼 재정이 취약할 걸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죠. 아까 그 일극화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예, 얘기 예. 조금 더 해봐 주시겠어요? 예, 그 동경으로 많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저자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본금 10억 엔 이상, 네. 10억 엔 이상 기업 중에 거의 60%가 동경에 있습니다. 네. 대학들도 주로 동경에 있고 방송사, 신문사, 그다음 벤처기업도 도쿄에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 젊은이들이 서로 하는 일자리들이 주로 도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또 산업 구조가 정보화되잖아요. 그다음에 서비스화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의 인프라가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또 도시가 커질수록 국제화가 되거든요. 그럼 금융과 정보가 중요해지는데 그런 것도 다 어디에 있습니까? 또 도쿄에 있는 거예요.
이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여성들의 도쿄권으로 이동이 눈에 띕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아지는데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장들이 주로 대도시에 있고 지방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비슷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 저자는 젊은이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51%가 넘지 않습니까? 네. 절반이 넘는데 서울의 모든 인프라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뭐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일본은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방의 의료 인프라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 기본권에 관계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이런 것이 만약에 이제 일본처럼 이런 현상이 더 심화가 되면 이런 문제들이 일본보다 한국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런 너무 서울로의 집중 자체가. 이 인구 위기라는 게 단순히 인구 그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굉장히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여러 난제가 지금 산적해 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자는 이 인구 위기 국가 일본이란 그 책에서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과 좀 빗대어서 비슷한 것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정치 기능의 회복.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자민당 일당 체제가 55년 이후에 거의 지속됐어요. 중간에 한두 번 바뀌긴 했었지만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굉장히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다양하고 복잡한데 네. 그러니까 한 당이 너무 오래 그 집권을 하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리더십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회적 리더십을 일본과는 달리 갈등을 통해서 잃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 과감하고 철저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보장 개혁.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이런 개혁들을 해야 되는데 일본도 그것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연금 개혁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로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국가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성장,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의 시스템에서 저성장을 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시스템에 맞게끔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방해가 되는 게 정치적 포퓰리즘이에요. 왜냐하면 노인들 투표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들을 위한 정책을 내야 되니까 개혁이 어려워요. 우리와 사정은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죠. 우리나라는 10%잖아요. 일본은 3%에서 10%로 올리는데 몇 년 걸렸냐면 이 포퓰리즘 때문에 노인들이 하도 반대해서 30년 걸렸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같이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되지 이것 자체를 당리당략 차원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하게 되면 네. 상당히 우리가 겪을 고통을 더 만성화시켜내겠죠. 네. 예. 자, 끝으로 우리 사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지 짚으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양극화가 생겨납니다. 서울과 뭐 지방 도시 양극화도 양극화지만 부모의 사회 경제적 능력이 교육 격차로 이루어지고 교육 격차는 취업 격차, 소득 격차, 자산 격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고령층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맞아요. 네. 일본은 60세 이상이 가지고 있는데 한국도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한국은 50대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본보다 인구 구조가 우리가 한 20년 정도 느리거든요. 정확히 19년 느려요. 딱 늦추면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한 10년 뒤면 우리도 60세 이상이 전체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갖게 됩니다. 네. 이거를 과연 그 노인 세대의 직접적인 자식들한테만 줄 거냐, 네. 이걸 사회적으로 얼마나 또 배분을 잘할 거냐, 네.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지금의 시기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산의 시대에서 그러니까 인구 변화는 크게 3번을 겪게 되는데 네. 다산의 시대, 소산의 시대, 인구 감소의 시대예요. 네. 그러면 출생률 하락이 심할수록 인구 감소가 심해지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이라도 빨리 네. 그 국가 시스템을 좀 바꿔가면서 해내느냐가
국가의 지금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대설 강풍 한파로 추운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과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